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국립항공박물관 항공도서관에 가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짓고 베스트 트랜스 그룹이 옮겼습니다. 조르바를 처음 만난 건 피레프스라는 항구 도시였다. 날이 밝기 직전이었는데 밖에는 비가 내렸고 나는 항구에서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유리문을 닫았는데도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시로코 바람이 파도의 하얀 포마를 카피안으로 몰아왔다. 카피안은 발효한 셀비우술과 사람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유리창은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내뿜는 숨에 뽀얗게 김이 서렸다. 밤을 그곳에서 보낸 뱃사람 5-6명이 갈색 양가죽 지퍼 재킷 차림으로 앉아 커피나 셀비어 술을 마시며 부옇게 밝아오는 창너머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친 물결에 놀란 물고기들이 아예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수면이 잠잠해지길 기다릴 때였다. 어부들은 폭풍이 잠잠해져서 물고기들이 미끼를 쫓아 수면으로 올라올 때를 기다리며 카페에서 북적다. 서대기, 놀래기, 홍어가 밤의 여행에서 돌아올 시각을 기다리는 것이다. 날이 점점 밝아왔다. 건장한 덩치에 옷 곳곳에 진흙이 튄 늑수그레한 부두 노동자 하나가 모자도 없이 맨발로 유리문을 밀며 들어섰다. 이야, 코스탄티, 요즘 재미가 어때? 하늘색 외투 차림의 늙은 뱃사람 하나가 소리쳤다. 그래, 어떨 것 같은가? 아침 인사는 술집에서 하고 저녁 인사는 하숙집에서 하지. 사는 게 이 모양이라네. 일거리가 있어야 말이지. 코스탄디라고 불린 사내가 침을 뱉으며 말을 받았다. 몇 사람은 웃고 몇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불경스러운 소리를 냈다. 산다는 건 감옥살이야. 아, 그것도 종신형이지. 빌어먹을. 카라그웨스 극장에서 개똥 철학을 주워들은 듯한 텁석부리가 말했다.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빛 한 줄기가 카페의 지저분한 창문을 거쳐 손이며 콧잔등 이마를 비추고 내친 김에 카운터 위 술병을 휘감았다. 밤새 술을 파느라 잠을 설친 주인이 빛을 보고 손을 뻗어 전등 스위치를 꺼버렸다. 잠시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일제히 희끄무레 밝아오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카페 안으로 들어와 물담배 빠는 소리와 한데 어울렸다. 늙은 뱃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레모니 선장 어디가 되는 거 아닐까? 아이고 하느님, 그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바다를 보며 호통을 쳤다. 남의 집구석 말아먹는 너, 바다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말이 끝나자 그는 자신의 잿빛 수염을 깨물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다가 한기를 느껴져 두 번째로 셀비우스를 시켰다. 자고 싶기도 하고 이른 새벽이라 피곤하기도 하고 적막하기도 했다. 나는 희뿌연 창문 너머로 뱃고동과 짐스레 꾼 뱃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조금씩 깨어나는 항구를 바라보았다. 바라보는 내내 바다와 대기와 내 여행 계획으로 짜인 보이지 않는 그물이 내 가슴을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줄곧 큰 배의 검은 뱃머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체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비는 멎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진창 위로 내리꽂히는 빗줄기가 보였다. 다음 날 다시 비가 내렸다. 하늘과 땅이 서로 부드럽게 어우러졌다. 나는 진회색 돌에 새긴 힌두의 조각상이 생각났다. 여자를 감싼 남자가 더 이상 그럴 수 없이 부드럽게 체념한 듯 포옹한 모습이 갑자기 내린 비에 날개가 젖은 채 교미하는
두 마리 곤충을 보는 듯한 인상의 조각이었다. 하늘과 땅이 그렇게 얽혀 탐욕스러운 대지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오두막 앞에 앉아서 어두워진 대지와 초록색으로 빛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변에는 사람도 배 한 척도 새 한 마리도 없어 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오직 대지의 냄새뿐이었다. 나는 일어서서 구걸하듯 손을 내밀고 빗방울을 받았다. 갑자기 울고 싶어졌다. 어떤 슬픔이, 내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막연한 슬픔이 축축한 땅 속에서 올라왔다. 한가하게 풀을 뜯던 동물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덫에 걸려 빠져나갈 수 없는 위험을 공기에서 감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소리를 지르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았지만 창피했다. 구름이 점점 낮게 깔리고 있었다. 나는 창으로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다. 부드럽게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내 안에 슬픔을 건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관능적이면서도 즐거운지. 그럴 때면 무의식 속에 있었던 쓰라린 추억, 친구와의 이별, 사라진 여자의 미소, 날개를 잃고 다시 애벌레가 된 나비의 덧없는 희망 같은 추억이 떠오르는 법이다. 그 애벌레는 내 심장으로 기어오르며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카프카스로 떠난 친구 모습이 비와 젖은 흙 속에서 나타났다. 나는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엎드려 가느다란 빗줄기로 얽힌 그물을 찢고 숨을 쉬기 위해 그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는 지금 몇 달 동안 한 가지 노름을 자본가가 되어보는 노름이라네. 하기로 크레타의 외로운 해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네. 노름에서 이긴다면 노름이 아니었다고 할 생각이네. 나로서는 결단을 내린 셈이야. 나는 내 삶의 방식도 다 바꿨어. 자네가 떠나면서 나한테 책벌레라고 했던 말 기억하나?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나는 앞으로 한동안, 아니지 영원히 될 수도, 종이 끼적이는 버릇을 버리고 행동하는 삶 속에 나를 던져놓기로 했다네. 갈탄이 매장된 산 하나를 빌렸어. 여기에서 인부를 고용하고 직접 곡괭이랑 삽, 아세틸렌 램프, 소쿠리, 손수레를 사용하기도 한다네. 내 손으로 갱도를 열고 들어가기도 해. 자네를 약 올리려고 하는 얘기일세. 갱도를 따라 땅속으로 파들어가는 것으로 책벌레는 두더지가 된 셈이야. 자네가 이런 변신을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네. 나는 이곳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네. 맑은 공기, 태양, 바다. 밀로 만든 빵처럼 단순하면서도 영원한 것들이라네. 밤이면 기가 막히게 멋진 뱃사람 신드바트가 내 앞에 터키 사람처럼 퍼질러 앉아 근사한 이야기를 한다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세계가 한없이 커지곤 하지. 그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높이 뛰어올라 춤을 추곤 해. 춤이 안 되면 산투를 무릎 위에 놓고 켜기도 하고 말일세. 가끔씩 야만스러운 노래를 부르는데 듣고 있으면 우리 삶이란 게 아무 색깔도 없고 무의미하고 비참하게 느껴져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지. 그러다가 그가 다시 감상적인 노래를 불러줘 치면 인생이란 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구원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네. 내 심장은 배짜는 사람이 쓰는 북처럼 가슴 속에서 오르내리면서 천을 짜고 있다네. 크레타에서 보낸 몇 달간을 짜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네. 공자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곳에서 혹은 낮은 곳에서 복을 구한다. 그러나 복은 사람과 같은 높이에 있다고 했지. 맞는 말씀일세.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키에만 행복이 있다는 뜻이지. 내 사랑하는 제자, 나의 스승이여. 요즘 내 행복도 그렇다네. 나는 내 키높이를 열심히 재고 있어. 자네도 아는 것처럼 사람의 키높이라는 게 늘 같지 않으니 말일세. 인간의 영혼은 날씨나 침묵, 고독, 누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나처럼 고독한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란 개미처럼 보인다기보다 반대로 엄청난 괴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탄산가스와 썩어가는 식물로 꽉 찬 대기를 호흡하던 공룡이나 익룡같이 보이는 법일세.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의 합숙소라네.
자네가 즐겨 말하던 국가나 인간 같은 말이나 나를 매혹시켰던 초국가나 인간성 같은 개념들이 이것처럼 파괴적인 입김에서도 같은 가치를 갖는다네. 우리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 듯 느껴서 이따금 소리를 지르지만 때로는 한 음절도 되지 못하거나 아 혹은 그래 라는 불확실한 소리로 끝나버릴 때가 있지. 그렇게 그들의 입김에 부서져 버리는 걸세.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고귀한 개념들도 결을 잔뜩 채운 꼭두각시 인연과 다를 바가 없어. 그 안에 있던 강철 용수철이 튀어나오곤 한다네. 나를 잘 아는 자네는 이해할 거라고 믿지만 이런 잔인한 생각들이 나를 도망치게 하는 건 아닐세. 오히려 나를 끊임없이 타오르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어주고 있지. 내 스승이신 붓다가 나는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인데 나도 깨달았다네. 눈 깜빡할 새에 없어지는 유쾌하고 변덕스러운 조물주와 이제 막 친구가 된 참이라. 나는 내가 맡은 역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충실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바꿔 말하면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분명히 해낼 수 있겠다는 말일세. 예배당 문턱을 넘어 그늘진 안으로 들어가니 시원하고 향기로웠다.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다. 청동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비추고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 넝쿨이 정교하게 그려진 성상 병풍이 예배당 한쪽을 가리고 있었다. 벽에는 천장에서 바닥까지 벽화로 장식되었는데 반쯤 칠이 벗겨져 있었다. 해골처럼 비쩍 마른 금욕주의자, 초기 교회 교부들, 그리스도의 긴 순한 파랑과 분홍색의 넓은 리본으로 머리를 싸맨 험상궂은 천사들도 습기로 얼룩진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들은 대체로 무시무시했다. 둥근 천장 위에 호소하듯 팔을 뻗은 성모 그림이 있고 그 앞에 육중한 은재 램프가 부드러운 빛으로 비탄에 잠긴 성모 얼굴을 어루만졌다. 비탄에 잠긴 성모의 눈과 동그랗게 오므린 입술, 강인한 턱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죽어 없어질 인간의 몸으로 불사의 아들을 낳은 그 어떤 고통에도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성모가 여기 있구나. 예배당을 나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오렌지 나무 아래 앉아 행복을 음미했다. 예배당의 둥근 지붕은 석양의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수도승들은 독방으로 들어가 쉴 시간이었다. 수도승들은 잠을 자지 않고 힘을 비축하고 있을 터였다. 그날 밤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면 수도승들도 함께 가야 했다. 분홍색 젖꼭지를 드러낸 검은 암돼지 2마리가 누워 깊은 잠에 빠졌고 비둘기 떼는 지붕 위에서 부드덕거리며 구구구 울어댔다. 언제까지 나는 이 돼지와 공기, 고요한 오렌지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을까? 예배당 안에서 보았던 바코스 조각상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은 통일, 목적의 확고함, 욕망의 일관성이 다시 떠올랐다. 포도송이 같은 곱슬머리를 이마에 들이운 저 아름다운 성상의 축복이 있기를. 술과 황홀한 기쁨의 신인 아름다운 디오니소스와 주한 바쿠스가 내 마음에 혼동을 일으켜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포도나무 이파리와 수도승들의 법의 아래에서는 태양에 걸린 그리스도와 생명이 함께 뛰었다. 조르바가 돌아와 소식을 전했다. 수도 원장이 왔어요.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이 친구는 좀 더 구슬러야 됩니다. 이 친구가 숲은 헐값으로 넘길 수 없대요. 이 늙은 것이 우리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그를 구슬러야 하는데요? 얘기는 끝난 거잖아요. 보스, 제발 부탁인데 나서지 좀 마시오. 다 된 밥에 재 뿌리게 생겼어요. 보스는 여기 앉아서 옛날에 끝난 얘기나 하고 있어요. 그건 사라진 옛날이에요. 아이고, 인상 쓰지 마요. 사라진 건 사라진 거니까. 우리는 반값에 저 숲을 먹을 거란 말입니다. 조르바, 또 무슨 장난을 치려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천문 아닙니까?
기름을 좀 쳐서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든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소? 알긴 아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칸디아에서 꼭 써야 하는 돈 이상을 날렸잖아요. 이유는 단지 겁니다. 롤라가 내 돈,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 돈이지만 너무 꿀꺽했거든요. 당신은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내 기록에 오점을 남길 수 없지요. 많이 쓴 만큼 많이 갚겠다는 말이에요. 계산을 해봤더니 롤라 년에게 7천 드라카마가 들어갔어요. 나는 산에 사는 값이라 그만큼 깎아낼 겁니다. 롤라와 기분 낸 돈을 수도 원장하고 수도승하고 성모 마리아가 내는 셈이지요. 바로 이게 내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조르바, 그럼 곤란해요. 어째서 성모님이 당신이 쓴 돈을 갚아야 하나요? 당연히 갚아야지요. 들어봐요. 성모님한테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느님. 하느님이 나 조르바를 만들면서 연장 몇 개를 줬잖아요. 뭔지는 당신도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연장이 언제 어디서나 암컷만 만나면 대가리를 돌게 만들고 지갑을 열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거룩한 성모님에게도 책임 이상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게 싫어요.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우선 7천 드라크마를 벌어놓고 봅시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의논해요. 사랑을 먼저 해주시오. 아주머니 노릇은 나중에 하고.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소. 그 다음 가사가 뭐지? 그때 뚱뚱한 안내에서 수도승이 나타났다.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저녁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는 성직자다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꽤 넓은 공간에는 의자와 좁고 긴 식탁이 놓여 있고 시큼한 냄새와 썩은 듯한 기름 냄새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새벽이 되기 직전이었다. 행복한 그 안개 속에서 조르바가 꿈에 나타났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잠에서 깨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까닭 없이 눈물이 고이고 조르바와 함께 생활한 크레타 해안이 떠올랐다. 그와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재현해본 기억을 더듬어 조르바가 내 마음에 뿌려준 말, 철교, 몸짓, 눈물, 춤들을 모아서 간직하고 싶다는 욕망이 솟아올랐다. 이 욕망이 너무나 강렬해서 나 스스로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겁이 났다. 나는 조르바가 지구 어느 한 곳에서 죽어가고 있기에 이런 욕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영혼이 그와 연결되어 있으니 어느 한쪽이 몸을 떨거나 고통을 받아 울부짖지 않고서는 혼자 죽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한동안 나는 조르바의 추억을 모아서 글로 표현하기를 주저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혼자 다짐했다. 내가 만약 이 일을 한다면 정말로 조르바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건 아닐까. 나에게 이 글을 써서 그를 궁지에 몰아넣는 일을 하려는 그 손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틀, 사흘, 일주일을 버텨냈다. 나는 다른 글을 쓰는데 정신을 쏟거나 하루 종일 밖으로 나다니거나 책을 읽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악마를 따돌릴 때마다 내가 쓰곤 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조르바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정오 무렵 바닷가 우리 집 테라스에 앉아 있을 때였다. 햇볕은 뜨거웠고 나는 나무가 없는 살라미스 섬의 맹숭맹숭한 옆구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누가 손을 이끌기라 하는 것처럼 테라스 뜨거운 돌 위에 엎드린 채 종이를 펴고 조르바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과거를 현재로 바꾸고 조르바를 기억에서 되살려내 실체로 소생시키면서 홀린 듯 써내려갔다. 만약 그가 사라진다면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이 옛 친구를 그 모습 그대로 그리려고 애를 썼다. 아프리카 야만족 마술사들은 꿈에 본 조상의 모습을 동굴에 그려놓는데 조상들의 혼이 그 그림에 자기 몸인 줄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생생하게 그린다고 했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다. 조르바에 대한 전기는 몇 주 만에 완성되었다. 마지막 날에 나는 처음 글을 쓰던 그날처럼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무릎에는 탈구한 원고가 있었는데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갓 낳은 아기를 낳는 엄마처럼 행복했다. 펠레포네소스의 산 뒤로 해가 넘어갈 때쯤 시내에서 내 우편물을 가져다주는 농가의 소녀 술라가 편지를 들고 테라스로 올라왔다. 술라는 편지를 내밀고 곧 달아났다. 나는 알고 있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았다. 편지를 뜯어보고 뛰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크게 놀란 것도 아니었다. 내 생각이 틀림없었다. 나는 원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는 해를 바라볼 때 그 편지를 받을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편지를 읽었다. 세르비아의 스코플리의 인근 마을에서 온 것으로 엉망진창인 독일어로 쓰여 있었다. 나는 그걸 번역했다. 저는 이 마을 교장입니다. 이곳 동광 주인인 알렉시스 조르바가 지난 일요일 오후 6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교장 선생, 이리 좀 와주시오. 내겐 그리스에 친구가 하나 있다오. 내가 죽으면 편지를 좀 써줘요. 죽을 때까지 정신이 말짱했고 최후의 순간까지 그 사람을 생각했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건 이제는 후회하지 않더라는 말도 해주시구려. 그 사람의 행운을 빌고 이제는 좀 철이 들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더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시오. 조금만 더 들어요. 신부 같은 데에 와서 내 참여를 듣고 병자 성사를 한다고 하거든 얼른 꺼지라고 이러고 온 김에 저주나 잔뜩 내주고 가라 하시오. 내 평생 별짓 다 해봤어도 아직 해야 할 걸 못했다고. 나 같은 사람은 1000년은 살아야 하는 건데. 이게 그분의 유언입니다. 유언이 끝나고 그 사람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이불을 걷어올리며 일어서려고 했어요. 부인인 류바와 저와 이웃사람 몇이 뛰어가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모두를 거칠게 밀어붙이고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문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창틀을 부여잡고는 먼 산을 바라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웃다가 말처럼 물기도 했어요. 그렇게 창살에 손톱을 받고 서서 죽음을 맞았어요. 그의 아내인 류바가 나더러 당신에게 대신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존경의 뜻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고인이 평소에 당신 얘기를 자주 했고 자기가 죽은 뒤에 그의 산투르를 당신한테 주라고 했답니다. 당신이 그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요. 그래서 미망인께서 만약 선생님께서 이 마을을 지날 기회가 있다면 부디 그녀의 손님으로 하룻밤을 묵으시고 떠나는 아침에 산투르를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조르바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